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닥 중심으로 무려 마이너스 5%의 급락이 나왔는데요. 반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무려 1조 넘게 순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을 했죠. 해외 시장 또한 계속해서 변동성이 상승하고 있고 또 채권 시장의 학살은 여전합니다. 통화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상품 시장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차라리 증시가 잘 버티고 있구먼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도 이 섀도우 뱅킹단에서의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채권 시장이 이 정도로 망가지면 분명히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갭다운이 얼마 나오지 않았죠. 야간 선물 시장에서 292포인트,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넘는 갭다운이 나올 것에 투자자들이 덜덜 떨고 있었을 텐데요. 생각보다 갭다운이 적게 나와서 여기서 롱을 잡기는 애매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을 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게 뭐야 하고 어리둥절해 하셨을 것 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자, 하나씩 이해해 볼게요. 첫 번째 놀라움은 이 바닥권에서 선물 미결제약정이 또 무려 9,460계약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종가상으로 그렇게 증가한 것이고 장중에는 누적 미결제약정이 34만 계약을 넘기기도 했죠. 그러니까 장중에 미결제약정이 14,000계약이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파생 선수들이 총알을 다 쓴 게 아니라 또 끌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바로 두 번째 놀라움이 이어집니다. 우리 시장에 참여하는 이 파생시장 플레이어들, 특히 외국인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CTA라고 불리는 이 방향성 거래자들, 그리고 차익 거래자들, 그리고 장외 파생 해저들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시장을 선도하는 투자자들은 방향성 거래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이 시장에 참여할 때 시장 충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베이시스를 움직이곤 해요. 하지만 오늘 선물 베이시스는 내내 콘텐고를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조금 강한 콘텐고가 아니라 이번 12월물 선물이 근월물이 되고 나서 가장 강한 콘텐고를 기록했어요. 만기 직전 다음날이 그 숏커버에 의한 콘텐고는 예외를 하고요. 여하튼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콘텐고를 강하게 들어올 정도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까지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을 했다는 것이 두 번째 놀라움입니다. 루머로는 그래요. 그 홍콩계 그 ELS 해저들이 우리 시장에서 이제 그 포인트 피겨에 와서 그 선물 매수 해지를 들어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루머라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놀라움은 위 두 가지 현상에 대한 답안이 될 수 있겠는데 오늘이 갭 다운에서 옵션 시장에서 대량이 롤링 다운이 일어났죠. 오늘 풋옵션 미결제약정 감소 규모가 아주 역대급이에요. 이미 내가격이 된 이 300 이상의 풋옵션들은 물론이고 282, 또 280, 277 이런 경우에 행사가별로 15,000계약, 10,000계약, 20,000계약 이런 살벌한 환매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런 환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폭락이라고 할 수는 없죠. 급락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풋옵션 손절매를 한 개인들이 저는 일반 개인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롤링 다운을 한 개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고평가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초가부터 풋옵션 롤링 다운이 시작되면서 개인은 오늘 하루에만 38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풋옵션을 매수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풋옵션 매수는 풋 매도에 대한 손절매로서 그만큼 그리고 그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까지는 이 풋옵션이 평균 발행 단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목요일부터는 사실상 손절매가 시작된 것이고 금요일이 시장 하락에 풋옵션 매도를 정리하지 못한 쪽에서 오늘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손절매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롤링 다운이 일어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종합주가지수 2100도 깰 가능성에 대해 해지를 해놓았는데요. 파생시장이야 그렇다 치고 현물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개인들이 주식 매도에 참여한 것인데요. 코스닥 시장이야 제가 커버를 하지 않으니까 논외로 하지만 거래소 시장에서 개인이 2,000억 넘게 현물 매도를 한 것이 눈에 띕니다. 반면 금융투자의 6,000억 넘는 현물 매수는 외국인이 선물 매수유 8,000억 원으로 이 베이시스가 강세를 보면서 들어온 매수 차익 거래라고 보는데 이렇게 외국인이 중간에 품매도도 하고 선물 매수도 강하게 하면서 중간에 이익 실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눌린 것은 우리 시장이 그만큼 투자 심리가 나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쯤 되면 우리 시장이 변동성 지수가 폭등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데요. 우리 시장의 변동성 지수인 V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변동성 대비 저 아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V코스피 지수인데 이 노란색이 유로스탁스입니다. 유로스탁스보다도 더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변동성은 굉장히 낮은 상태죠. 반면에 1등은 누구냐? 네, 빅스입니다. 나스닥보다도 그 S&P 변동성이 지금 더 높은 상태예요. 하얀색 선요. 자, 아무튼 그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간단히 얘기하면 변동성 지수는 옵션 가격에서 추출해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지금 옵션이 참여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옵션 고평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프리미엄이 없으니 순수한 리스크만 변동성에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 풋옵션 롤링 다운이 일어났는데도 이렇게 정교하게 롤링 다운한다. 그러면 변동성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동성 지수를 공포 지수라고 부르는 거 이거 정말 반대하거든요. 사실 변동성 지수를 공포 지수로 부르게 된 배경은 시장이 빠르게 하락할 때 풋옵션 매도자들이나 주식 매수자들이 평가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빠르게 손절매를 그러니까 어떤 무질서한 손절매를 하면서 풋옵션 고평가를 만들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승한 것이죠. 그래서 공포지수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우리 시장은 하락을 하긴 했지만 평소와는 많이 다른 형태의 하락이 나와서 기록해 볼 만한 의미 있는 하루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본 방향성은 여전히 아래쪽으로 룸이 더 남아있다고 보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이 위클리 옵션 만기를 놓고 개인들이 이 누적적으로 풋옵션을 매도하고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위클리 옵션 목요일에 만기인데 개인들이 이 풋매도를 또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영상의 후반 총평 때 하기로 하고 간밤이 시장 하이라이트였던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 초에는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중 눌림을 모두 잘 극복했죠. 물론 오후장에는 미국 증시 눌림으로 함께 눌리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는 다른 자산이 텐트럼에 비해서 아주 잘 방어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 YTD로 보아도 유럽 증시는 의외로 강합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이 조금 한 10% 마이너스 10%를 넘는 수준? 요게 이젠 여기 스탁스 수익률이죠. 요게야. 예, 노란색 선이 이제 마이너스 10.74%예요. 근데 더 긴 시계열로 보면 유럽 증시는 2000년 이후로 제자리입니다. 아니 2020년도 아니고 2000년이라고요? 네. 유로스탁스 600 인덱스를 보면 이 2000년 초에 400포인트를 기록하고 닷컴 버블 첫 맞아서 폭락하고 또 2007년 말에 다시 400포인트 찍고 나서 리먼, 피그스 위기 이런 거 쳐맞고 폭락. 또 2015년도 들어서 다시 400포인트를 회복하고 나서 이젠 좀 살만한가 싶었더니 2020년 3월에 코로나 쳐맞고 또 폭락했죠. 그래서 또 이제 좀 살아나는지 싶었는데 이번엔 전쟁의 인플레이. 그래서 다시 이제 400포인트 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연초 대비 유럽 증시가 마이너스 10%밖에 안 빠졌다고 해서 유럽 증시가 강한 게 아니고 진짜 더럽게 못 오른 박스장이었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주식시장은 메인 이슈가 아니었고요. 통화시장과 채권시장이 메인이었습니다. 우선 이 파운드화 이야기를 하면 CME 전자거래가 시작되는 아시아 세션 초반에 파운드화는 아주 강력한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무려 마이너스 5%를 찍었습니다. 원래 디벨롭먼트 마켓 이 선진 통화들 중에서 파운드화는 변동성이 원래 강한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DM 취급도 못 받는 아주 잡통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그 브리티시 페소 이런 소리도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래도 이 전자거래에서의 충격을 유럽 세션 초반부터는 조금 회복을 한 듯 했어요. 그런데 유럽이 마감할 때까지 기대했던 통화시장 개입이 아주 허접하게 끝났죠. 그래서 장중 반대폭을 또 반납하고 말았는데 이미 추세가 꺾인 상황에서 파운드화를 추세적으로 롱을 잡을 수 있는 용자가 특히 3분기 말이 코앞인데 누가 있을까요? 이 분기말 보고서에 자신이 포트폴리오를 공개해야 되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제가 파운드화 좀 담았어요. 싸게 보여서요.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이거 굉장히 부끄러워지시거든요. 자, 파운드화의 추가 하락에
나머지 비달러들도 크게 빠졌는데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이 비달러 하락과 오늘이 비달러 하락은 약간은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은 아시아나 유럽 세션에서는 나름 비달러가 잘 버텼는데 유럽 세션 마감 직후 기대했던 이 BOE의 통화시장 개입이 무산되면서 비달러 바스켓이 그제서야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비달러의 상승 전환은 먼 이야기가 되지만 시장은 점점 항복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또 하나의 뇌관인 채권 시장 이야기를 해보죠. 지난주 금요일에 영국 길트채 폭락 사태에 묻혀서 주말에 있었던 이탈리아의 조기 총선 이슈가 묻혔는데요. 조르자 멜로니 대표의 이탈리아 형제들 당이 과반 확보에 성공하면서 이거 극우 정당이 집권하는 총리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이탈리아 국채 오늘 개박살나서 출발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의외로 유럽 세션 내내 이탈리아 국채 가격은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어요. 특히 미국 세션 초반에 이 라가르트가 연설을 통해서 정책 실수를 하는 회원국들한테는 TPI를 적용시키지 않겠다라는 간접적으로 이탈리아를 겨냥한 이 협박성 발언이 있죠. 이런 걸 하니까 이거는 이탈리아 국채 폭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유럽 세션 끝날 때까지는 이탈리아 국채 잘 버텼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자꾸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근데 유럽 세션 끝나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이탈리아 국채를 아주 사정없이 패버립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채도 추가 하락하고 또 반기말을 앞두고 채권 패대기가 계속되면서 독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이렇게 시장에서 리스크 오프가 일어나면서 상품 시장은 추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농산물도 고르게 하락하고 또 귀금속이나 산업금속, 기름 하락 없이 모두 하락을 이어갔는데 다만 이들 하락이 투매가 아닌 질서 있는 하락이 나왔다는 점을 보면 현금 확보 차원에서의 매도까지는 아니고 포지션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한 청산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동안 인플레이션 베팅을 해왔던 원자재 투자자들이 계속 포지션을 꺾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3분기 말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나스닥 중심으로 개장과 함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45분 동안 아주 스트레이트 상승을 해서 나스닥 기준 11,537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장을 당긴 것은 애플, 테슬라 같은 지난주에 눌린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온 것인데요. 장 초반이 반등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얼마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금융주와 원자재 주식이 하락을 하면서 S&P나 다우가 나스닥 대비 언더퍼폼했기 때문에 S&P 변동성이 덜 빠진 것도 있어요. 여하튼 장 초반이 반등에 시장 참여자들이 따라갔다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서 5일 이평선을 터치만 하고 밀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락장에서의 이러한 기술적 반등은 매도의 찬스가 되는데요.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200일 이평선을 지켰다라고 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안심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변동성을 보면 안심은커녕 여기서 며칠 버티다가 기어코 언더슈팅을 하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장중 진폭은 저점과 고점이 2%가 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는 32포인트를 넘겨서 움직이고 있죠. 이것은 시장이 추가로 큰 하락을 앞두고 있다는 증거인데 게다가 변동성 선물은 백워데이션이에요. 지금 백워데이션 것도 2포인트나 되죠. 진정한 언더슈팅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금융주들이 골고루 빠진 것은 아무래도 채권 시장의 텐트럼이 금융주들이 3분기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더해 엑슨모빌이라든지 또 쉐브론 같은 원자재 주식이 계속 하락하는 것도 다우지수를 끌어내린 주범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시장을 버티게 한 것은 애플과 아마존 등인데 이 부분도 실적이 확실히 받쳐주는 대형주에 집중을 하겠다는 트레이딩인 것이지 인덱스 자체에 베팅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과 AMD 같은 반도체 주식이 추가 하락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지금 신저가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 다음날은 좀 처맞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하려면 좀 한참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전체 시장을 평가를 해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 통화시장과 채권시장에 집중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증시에 대한 공격적인 매도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이 상승에 따라가는 쪽도 없지만 기술적인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할 때도 추격 매도가 나오지 않고 그냥 거의 호가만 내려오다시피 해서 생각보다는
변동성이 터지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오늘도 눌림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근데 오늘 저점을 어떻게든 찍고 바닥에서 아래꼬리를 달게 된다면 이일까지는 1박 2일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영역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악성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기도 했어요. 장 초반이 악성 매물 소화, 그리고 장 후반이 악성 매물 소화, 이렇게 두 구간에 버텨야만 이 바닥을 찍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대응은 콜옵션 매수로 장중 진입과 청산만 한 식으로 대응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1박 2일간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장중 진입과 청산만 하느냐? 하루 정도 더 재워서 콜옵션 시세를 제대로 먹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하락장에서는 모든 시세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승장에서야 1박 2일 반등이 예상된다면 콜옵션 매수도 좋고 풋옵션 매도도 좋죠.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콜옵션 매수를 해서 틀리면 손실이 크지만 잘라내면 돼요. 그런데 풋옵션 매도를 해서 틀리면 계좌가 심각하게 털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을 다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유리한 상황에서 진입해서 가능한 이익만 챙기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너 하락으로 보면서 왜 자꾸 콜매수만 하느냐, 콜매수만 생각하냐라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 숏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물려도 저는 매수로 물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변동성이 지금 상승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풋매도를 안 하고 콜매수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추세가 어쨌든 변동성 상승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중에 진입해서 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추세적 상승은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트레이딩의 어떤 성향 문제입니다. 저는 이 2021년도 고점에서 굉장히 많은 콜매도와 그리고 숏 포지션을 굉장히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지만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되 그래도 변동성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풋매도를 안 하겠다 이런 것이지 저도 코스피 시장 아마겟돈에 베팅해서 풋매수 몰빵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롱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요. 자,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이번 월말까지는 웬만해서는 포지션을 진입할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이탈리아 국채에 이거 다시 매도를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영국 국채는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손을 댈 수 없죠. 그리고 지금 무브 인덱스도 다시 고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국채가 오늘 새벽에 유럽 세션 마감하고 추가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이번 주 내내 매도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거의 바닥에서 매도를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도 미국 장기 채권이 매도가 이번 달 말까지는 또 지속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국채도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 주 주봉 자체는 음봉으로 확정 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또한 이번 주의 고점을 만들었다고 보고 이제 저점을 만들러 갈 것으로 보는데요. 장 초반에 눌림이 크게 나오면 장 후반은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장 초반 반등이 강하면 오후장은 약세로 전환되는 등 일중 추세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아직까지는 201선 등락을 거듭하는 장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을 강하게 이겨내지 못한다면 저는 주 후반에는 지수가 레벨 다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직은 시장에 추격 매도세도 그리고 또 추격 매수세도 없어서 수량을 싣기는 부적절하고 적은 양의 매도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잡았다가 청산하는 식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